대체로 이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시면서 답답하고 약간 막막한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재이혼을 한다면 무엇부터 챙길지,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내 재산 파악하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1번이에요.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지,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공격 방어 위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명의예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많으면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이 없다 하면은 재산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인데,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다 했을 때는 사전 조치 같은 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송에 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재산 미리 묶어두셔야 합니다. 이걸 가압류라고 하는데 사전 조치를 좀 해두셔야 승소하시고 나서 돈을 쉽게 받아올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이혼을 하는데 우리 집이 남편 명의다 했을 땐 바로 가압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집이 제 명의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압류하지 않아도 돼요. 가압류는 또 비용이 드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미리 좀 빼두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좀 빼두고 은닉하면 변호사님 재산 분할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재산을 공정하게 확인을 하고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는 최소 3년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그리고 본인 주민번호가 등재된 재산은 다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은닉이 현재 법원 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은닉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힌트는 있어요.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명의가 등재되지 않은, 내 주민번호가 쓰여지지 않는 재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꼴 은닉도 조금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돌반지, 금부치, 그리고 시계, 명품 가방,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은 선점하는 사람이 사실 먼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 약간 조금 쪼잔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꼭 갖고 가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시스템상 확인이 되는 물건이 아니다 하면은 조금 가져가셔도 그러면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할 수 없으면은 준비를 전혀 안 할까? 그건 아닙니다. 재산 자체를 은닉하는 건 현재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제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기여도를 높이는 거는 내가 혼인 기간 중에 돈을 쓰거나 내 소득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걸 최대한 누락하지 않고 살려둘 거예요. 특히 혼인 기간이 짧으면은 혼인신고 당시 재산 현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락 없이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형성한 기여,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또 얼마나 노력해서 재산을 일궜는지를 잘 설명하면은 기여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 소송 도중에 발생한 자산이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기준은 연속성이에요. 내가 혼인 중간에 갖고 있던 우리 부동산, 주식이 있다 한데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 소송 기간 중에 시세가 크게 상승했다 하면은 그거는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과 연속성 없이 소송 도중에 갑자기 내가 대출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은 로또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증여를 받았다 하는 거는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없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살아, 그래서 부모님이 막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하면은 사이가 좀 좋지 않다 하면은 차라리 이혼하시면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혼인 초에 사이가 좀 정립이 되지 않고 좀 불안정하다 하면은 굳이 증여를 미리 받으시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만약 재이혼을 경험하게 된다면 물론 제가 대체로 많이 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제 사건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좋을까? 대형 로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만이 선택지는 사실 아니에요.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이 돈이 좀 많아요. 그 사람이 대형 로펌 선임하면 저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종종 물으시거든요. 제가 만약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은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일단 가사 전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의사소통이 좀 잘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제 사건을 자기 찐 사건처럼 해줄, 찐하게 내 사건을 봐줄 그런 변호사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로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지금 진행 중인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이 한 12명인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대리인의 한 절반 가까이가 대형 로펌 소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법리도 꽤나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분할 대상 자체를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정말 이제 대형 로펌 출신이 아니더라도 나랑 소통이 잘 되고 이 현장 필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대화가 잘 되는, 제 사건을 자기 사건처럼 해줄 수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혼도 안 한 제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떤 요소를 먼저 챙겨야 되고,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임을 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형사고소의 위험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